그가 살짝 몸을 떼며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붉어진 눈빛 속에는 미안함도 갈망도 그리움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희 씨,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귓가에 스며들자 저는 더 이상 이성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생각은 희미하게 사라지고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제 어깨와 옷깃을 스쳐 내려갔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을 확인하듯 한 겹 한 겹 벽을 허물어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바닷가가 보이는 동네에서 오래된 민박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이 집은 제 손때가 구석구석 베어 있습니다. 새벽이면 마당의 장독대가 가장 먼저 바닷바람을 맞고 이른 햇살이 낡은 처마 밑을 흘러 방바닥을 데웁니다. 봄이면 제비가 기와장 사이를 맴돌고 여름 성수기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먼 파도 소리와 섞여 마당을 가득 채웁니다. 가을에는 노란 은행잎이 골목을 덮고 겨울이 오면 문풍지 사이로 스며든 냉기가 집의 세월을 다시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이 이 집을 오가고 그 사계절을 붙잡는 일이 제 하루였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 한마디 남길 틈도 없이 등을 돌린 채 떠난 사람을 처음엔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을 때면 원망도 눈물도 결국 하나로 섞여 바닷바람처럼 소금기만 남더군요. 이제 저에게 남은 가족은 딸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그 아이는 제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곧 집에 데려와 인사드리겠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의 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저 아이도 든든한 반려자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구나. 그 사실이 참 고맙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내 곁을 떠나는구나. 그 생각에 웃고 있는 얼굴 뒤로 왠지 모르게 허전한 그림자가 따라붙었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는 예비 사위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첫인상부터 반듯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고 태도는 공손했으며 작은 행동 하나에도 배려심이 묻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딸을 대하는 눈빛 속에 존중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이미 제 마음은 반쯤은 복을 받은 듯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저 오래된 민박집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평범한 살림이었지만 사위 집안은 눈에 띄게 부유해 보였습니다. 혹시나 그 차이 때문에 우리 딸이 그 집에서 무시를 받지는 않을까. 그 걱정이 제 마음을 짓누르듯 자리 잡았습니다. 제 걱정과는 달리 딸아이는 늘 당당했습니다. 불안해하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괜찮아. 나 잘할 수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잠시 놓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안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묵직하게 남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다시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상대 집에서도 저를 빨리 만나 뵙고 싶다며 날짜까지 이미 정해졌으니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쁨과 긴장,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빛 속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오히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저 아이가 저리도 당당한데 내가 더 흔들리면 안 되지. 마침내 양가가 만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피곤한 내색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에 가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낮게 들이운 지붕들, 길모퉁이 슈퍼 앞을 서성이던 아이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 위에 작은 돌을 던진 듯 파문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내 딸의 얼굴에 무거운 그림자를 만들지 말자. 그 생각 하나로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았습니다. 장소에 도착한 저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숨을 골랐습니다. 얼굴은 최대한 차분하게 가다듬으며 문을 열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을 때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귀에 들어오던 말소리, 식탁 위의 작은 움직임들조차 멀어지고 제 눈에는 단 한 사람만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재현 씨가 어떻게 여기에 있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멍해졌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기까지는 한참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바로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멈춘 그곳에서 재현 씨도 역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눈빛의 교환. 그는 아주 미세하게 눈썹을 떨리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선한 기운이 담긴 그러나 세월의 무게가 겹쳐진 미소였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요동쳤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 묻어두었던 기억이 단숨에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정말 재현 씨가 맞구나. 하지만 이 자리는 상견례 자리. 딸과 예비 사위 그리고 양가 가족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려 수저를 정리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기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은 예의 바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따님이 참 곱습니다. 웃는 모습이 참 밝네요. 사위될 분이 성실하고 듬직해 보여 마음이 놓입니다. 겉으로는 웃음과 덕담이 오갔지만 제 귀에는 말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흐릿하게만 들렸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닿을 때마다 나는 작은 소리가 괜히 제 심장을 더 크게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질문 하나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하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돈으로 그를 다시 만나게 된 걸까? 그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오래전 묻어둔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풋풋했던 시절, 서로의 손끝처럼 조심스레 주고받던 편지들.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듯 했던 순간들.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듯 행복했던 그날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끝나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그는 제 곁을 떠났고 저는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상처 속에 버려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려 애썼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딸의 환한 얼굴, 설렘으로 가득한 눈빛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엄마로서만 여기 앉아 있어야 해. 그 이상은 안 돼. 그러나 아무리 다짐해도 맞은편에서 은근히 스치듯 마주치는 그의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길고도 어색했던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방 안에는 한층 누그러진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누군가의 농담에 모두가 함께 웃었고 저도 그 웃음에 맞춰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제 안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나누는 순간 그는 제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스치듯 옆을 지나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희 씨. 귓가를 스친 그 목소리에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참 오랜만이네요. 그 두 음절이 입술을 떠나기도 전에 제 심장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일도 눈치채지 못한 듯 인사를 이어갔지만 제 안에서는 파도가 밀려오듯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저는 창가에 앉아 고개를 기댄 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지붕 위로 길게 번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조차도 제 눈에는 낯설게만 다가왔습니다. 마음속이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방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누구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고 곧 들려온 낮고 떨리는 목소리. 오랜만에 뵈니 반가웠습니다, 선희 씨.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현 씨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저릿해왔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간 되시면 제가 차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한 채 얼버무리듯 짧게 답했습니다. 4시간 되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끊긴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두근거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에 도착해서도 손에 잡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자꾸만 그 한마디와 그의 목소리만을 되새겼습니다. 민박집에 돌아온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불을 개다가도 장독대 앞에 서 있다가도 머릿속에는 자꾸만 재현 씨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정신 차리자. 이제는 내 삶에 집중해야지.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다시 민박집 일을 시작했습니다. 방을 정리하고 새로 들어올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바람에 말라가는 빨래를 걷으며 애써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가 싶던 어느 날 또다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던 제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자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희 씨, 오늘 시간 되신다면 제가 근처로 찾아가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짧게 답한 뒤 전화를 끊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돌덩이처럼 무겁게 남아있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왜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그렇게 매몰차게 제 곁을 떠나버렸을까?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은 그 물음이 늘 제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왜였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그 답을 듣기 전까지는 도저히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뒤 작은 승용차 한 대가 민박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고 운전석 너머로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치 않은 선한 눈빛.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담긴 묘한 떨림이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선희 씨, 타시죠.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바람처럼 흘러왔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사 아직이시죠? 우선 저랑 밥부터 해요. 갖춘 건 없지만 집밥을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제 말에 그는 놀란 듯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차문을 닫고 제 뒤를 따라 민박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하며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대충 준비해둔 찬을 꺼내고 된장찌개를 다시 불 위에 올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번지자 묘한 긴장감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술 떴습니다. 입술에 닿는 순간 아주 잠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선희 씨가 직접 해주신 밥 처음 먹어보네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단순히 맛을 칭찬하는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해준 밥을 이렇게 마주 앉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하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히 숟가락으로 찌개 속 두부를 휘저으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늘 먹던 맛일 뿐이에요. 그러나 제 심장은 이미 그 짧은 대답으로도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여전히 떨려왔지만 괜히 더 시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레 입술을 열었습니다. 차도 제가 대접할게요. 위층에 작은 비밀 서재가 있는데 저만의 쉬는 공간이라 조용해요. 창밖 풍경도 좋아요. 제 말이 끝나자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눈가에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잠시 신세를 져도 될까요? 그 대답만으로도 제 마음은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서재에 들어선 그는 책장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먼지가 쌓인 책 등을 가볍게 훑으며 오래된 책들을 하나씩 꺼내보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건 낯익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책 표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선희 씨, 아직도 이 책을 가지고 계셨군요. 제가 그때 드렸던 건데. 그 말에 제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이나 말이 나오지 않다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도 갖고 있는 책이에요. 그 말과 함께 시선을 들었을 때 제 눈은 어느새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재현 씨의 얼굴에는 미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가움인지 아쉬움인지 아니면 지난 세월을 견뎌온 우리 둘만의 흔적 때문인지 그 순간만큼은 숨결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책을 펼치는 순간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그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바래게 만든 글씨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숨결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커튼이 흔들리는 듯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떨림이 우리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갑게 굳어가는 걸 느끼며 조심스레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 없이 저를 떠났어요? 목소리는 애써 담담하려 했지만 끝내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주한 그의 눈빛을 피하지 못한 채 나는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도 끝내 그 질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제 눈을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순희 씨,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우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 그해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 무너진 집을 제가 떠받쳐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막막했고 그 짐을 순희 씨에게까지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끝내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마주했습니다. 핑계라고 해도 좋아요. 하지만 그때 제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먹먹해져 왔습니다. 그저 제가 싫어져서 떠난 것이라 여기며 원망과 오해를 안고 살아온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듯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 속에 돌덩이처럼 얹혀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답을 찾지 못해 무겁게 짓눌리던 의문이 이제야 조금은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재현 씨는 아주 천천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 씨의 이 체온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고 손끝은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차마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이미 오래 묻어둔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쥔 채 오래 묻어두었던 마음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마지막 날,
재현 씨의 슬픈 눈빛이 오래도록 저를 괴롭혔어요. 재현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세월이 담아둔 그리움과 감춰온 아픔이 동시에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조심스레 제 얼굴을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숨결이 스칠 만큼 가까워지더니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오래 눌러왔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은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어버린 듯 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도 창밖 바람 소리도 멀리 파도 부서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숨결과 심장 소리만이 제 안에 들어와 퍼졌습니다. 짧을 거라 생각했던 입맞춤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시작된 떨림은 곧 뜨겁게 번졌고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가 살짝 몸을 떼며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붉어진 눈빛 속에는 미안함도 갈망도 그리움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희 씨,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귓가에 스며들자 저는 더 이상 이성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생각은 희미하게 사라지고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제 어깨와 옷깃을 스쳐내려갔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을 확인하듯 한 겹 한 겹 벽을 허물어 내렸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피부에 닿자 저는 참아내려던 호흡을 끝내 뿜어내고 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둔 갈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재현 씨, 제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온기만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닷바람이 얇은 커튼을 흔들고 있었고 멀리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한동안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게 고개를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돈이잖아. 방금 전까지는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딸과 그의 아들, 이제 막 인연을 맺으려는 두 집안.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저지른 일은 분명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따뜻했지만 마음속에는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이 뒤엉켜 제 심장은 다시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래, 나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거야. 그 외로움이 한순간을 흔든 것뿐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듯 쇠뇌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온통 원망으로 뒤엉켰습니다. 왜 이제서야 그를 다시 만나야 했을까? 왜 하필 지금 끝내 이룰 수 없는 사이로만 남을 수밖에 없게 된 걸까? 누구라도 붙잡고 따지고 싶을 만큼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걸. 그래서 결국 제 마음을 억지로 묶어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연락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낯선 번호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끝내받지 않았습니다. 만나자는 문자에도 안부를 묻는 짧은 인사 메시지에도 모른 척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저인 거랍니다. 이 사연을 읽는 많은 분들이 저를 비난하고 욕할 거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첫사랑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후회와 죄책감뿐입니다. 내일이면 딸아이의 결혼식이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